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 제가 웬만하면 뭘 포기하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그만둘 때 또 어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때는 그게 본인이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루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이 이제 통화량 공급 글로벌 유동성이라고 그렇게 하죠.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하신 분이나 그다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확장이 되면은 몇 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위험 자산들 가격이 오른단 말이죠. 이제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흔히 나오는 그래프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글로벌 유동성 통화 공급 M2가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데 위험 자산의 대표주자 가운데 하나인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빠진단 말이죠. 지금 아마 94,000원까지 빠졌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두 개의 상관관계를 전문가들이 틀린 게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샘 칼라한이라는 분이 이 글로벌 M2 유동성하고 그다음에 최고 위험 자산 가운데 하나인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깨졌다는 이런 내용을 보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논문을 소개했네요. 린 엘덴이라는 그런 분이 쓴 아주 심층적인 그런 논문이네요. 비트코인과는 글로벌 유동성의 바로메타입니다. 굉장히 긴 장문에 이런 릴 엘던이라는 분하고 같이 쓴 글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동안 읽었던 논문 가운데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될 때 위험 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는 것을 다룬 가장 여러분들 심층적인 글 같습니다. 이 글이. 그래서 이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화폐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위험 자산이 대부분 가격이 오릅니다. 그 두 개의 상관관계가 12개월 기간 동안에 화폐 증가가 있으면은 비트코인은 83.2% 정도의 상관관계 서로 함께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500 81.2%, 그 다음에 토탈 마켓에 대한 토탈 마켓 스탁하고 72.3%, 그 다음에 금, 이 BND는 아마 본드일 겁니다. 저 채권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 시각적으로 보시는 게 훨씬 되게 좋을 겁니다. 이게 주홍색이 글로벌 유동성 공급하고 그다음 밑에 여러분들 이 푸른색이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인 S&P 500을 이야기해요. 거의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상관관계가 여러분 여기 81.2%입니다. 거의 함께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이 보시게 되면 이거는 글로벌 유동성하고 그다음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거의 같이 움직이죠. 거의 같이. 그래서 그거를 서로 상관관계가 83.2%입니다. 83.2%.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 비트코인 가격하고 그다음에 여기 글로벌 유동성하고 여러분들 상관관계가 깨질 때도 있지만 대략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학술적으로 심층 분석을 해서 내놓은 보고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여다보는데 이게 좀 복잡하니까 핵심만 여러분 이야기하게 되면은 핵심은 린 엘덴의 연구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비트코인이 다른 어떤 자산보다도 글로벌 유동성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바로미터다. 거의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술주도 함께 움직이는데 상관관계가 비트코인이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풀리면은 자산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그죠? 예. 그걸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고 2024년도 september에 여러분들 펴낸 심층 보고서입니다. 여성분들이 연구자가 드문데 이분이 여성 연구자입니다. 예. 비트코인은 다른 어떤 자산보다도 글로벌 화폐량 증가를 가장 민감하게 추적하는 지표고 장기적으로 유동성 증가를 믿는 투자자들에게는 최고의 투자처입니다. 금리 낮추고 재정지출 늘리고 통화율은 팽창시키게 되면은 그러면은 함께 움직이는 그런 자산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내부 충격으로 인해 가격이 유동성 추세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 있는데 이 기회를 잘 봐가지고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논문이지만 간단하게 이름 요약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유동성과 가장 순수한 관계를 가진 자산이고 장기적으로 12개월을 두면은 전 세계 풀린 돈의 흐름을 가장 잘 추적하는 함께 움직이는 자산이다.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고 유동성이 줄어들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는 경향이 뚜렷하다. 비트코인은 주식처럼 실적이나 배당금이 없고 국채처럼 구조적인 매입 주체가 없기 때문에 유동성 환경 변화에 대해서 가장 순수한 반영체로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 기술주 투자나 그런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글로벌 유동성의 동향을 상세하게 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음은 비트코인은 장기간에 걸쳐 유동성의 방향을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나침반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이 유동성과 함께 움직이는 방향성의 일관성이 다른 모든 전통자산보다도 높았습니다. 주식 가운데 비트코인과 비슷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성장주 기술주이겠죠. 12개월 기간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 방향은 글로벌 유동성 방향과 83.2%의 놀라운 확률로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은 장기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격 움직임을 평가하고 예측할 때 글로벌 유동성의 변화가 가장 핵심적인 동인임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관계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깨질 때가 투자자들이 진입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내부 충격 때문에 유동성과의 관계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유동성을 따라가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경로가 이탈할 때는 그때는 이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매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짬짬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을 가장 체계적으로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조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제 결정적 판단 보시기 바랍니다. 결정적 판단. 유동성 폭발이 핵심이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앞에서 본 겁니다. 비벤시엑 님이 야 이게 유동성은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가격은 떨어지냐 이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이 시장은 두 가지 견해가 있죠. 그동안 역사적 자료를 보게 되면 대개 비트코인 가격은 4년 반감기를 따르기 때문에 아마 2026년도 6월부터 9월 사이에 6만 불이나 7만 불까지 아마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약세장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반대해 가지고 무슨 소리냐. 지금처럼 금리 낮추고 12월 1일부로 미국의 양적 긴축 정책이 다 여러분 종결되면은 통화량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풀어질 것이고
그다음 미국의 재무부가 갖고 있는 저금 통장에 1조 달러가 있는데 그게 결국은 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니까 기술주도 뛰고 비트코인도 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가 이제 팽팽하게 여러분들 충돌하는 겁니다. 충돌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아마 이분이 이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풀어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5분짜리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이 라울 팔이라는 분입니다. 이 업계에서는 이제 거시 분석을 주로 하고 골드만삭스 출신이니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분이 주장을 여러분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 이제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죠. 2012년부터 암호화폐 분야에 투자를 해왔고 2013년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최초의 거시적 가치평가 연구 기사를 작성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 투자자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리고 자기 자산의 90%를 여러분들 이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렬한 옹호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약간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양반의 주장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반감기 같은 걸 믿으면 안 된다 이야기죠. 그거는 과거 자료를 가지고 패턴이 반복된다는 가정을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비트코인 가격이나 기술주는 비즈니스 사이클에 따라 움직인다. 거시경제 동향이.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가 다르게 보는 겁니다. 다르게. 그러니까 반감기 4년 반감기마다 이런 올랐다가 폭락하는 그런 구조가 반복된다는 사람은 과거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지금 라울 여기 이름이 누구죠? 여기 라울 팔 같은 사람은 비즈니스 사이클 유동성 사이클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유동성 사이클이.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유동성 사이클을 이분은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든지 통화 공급 증가와 같은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핵심 주장입니다. 비트코인은 4년 주기가 아니고 거시경제의 비즈니스 사이클을 따라 움직입니다. 최근 금리 장기화와 미국 부채 만기가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거시적 요인으로 해서 현재 비즈니스 사이클이 다소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동성과 사이클 정점이 2026년 2분기경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완전히 여러분 서로가 다르게 보는 겁니다. 약세장을 외치는 사람은 반감기에서 패턴을 보게 되면은 2026년도 6월 8일이 가장 바닥을 칠 거다. 그럼 투자를 안 해야 되죠. 지금 기다려야 되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게 무슨 말이냐. 반감기로는 통하지 않고 비트코인은 비즈니스 사이클 다시 한번 유동성 사이클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2026년 2분기에 가장 피크를 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은 약세장하고 강세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투자의 수위나 타이밍을 결정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시간을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이클 유동성 사이클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돈이 풀리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게 과거처럼 그렇게 4년 반감기 이론을 갖고 이야기하냐. 비트코인은 4년 주기가 아니고 글로벌 비즈니스의 사이클을 따른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이클을 잘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비트코인 가격은 경제의 심장 박동을 따른다. 돈을 따른다는 겁니다. 돈 양이 늘으냐. 업계에서 오랫동안 믿어온 4년 반감기로는 움직이는 그게 옳은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하셔 가지고
저는 그러면 어느 쪽의 입장이냐. 저는 4년 반감기를 별로 안 믿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꼭 같이 시장 구조가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여러분들 매일 생산되는 450개 정도를 전부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장 구조가 바뀌었고 그다음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많은 그런 위험 자산 가운데 가장 순수하게 통화량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그런 상품인데 그걸 과거하고 똑같이 여러분들 4년 패턴으로 그럼 전부 다 돈을 벌게 4년마다 똑같이 반복되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이 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가설을 투자하는 가설을 선택하는 거죠. 그 두 가지 4년 반감기론하고 유동성 비즈니스 사이클론 두 가지가 나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비트코인이 4년마다 반감기를 겪기 때문에 4년마다 가격이 크게 오르고 내리는 사이클을 반복하는 걸 믿어봤습니다. 이게 통설입니다. 통념. 비트코인은 자체적인 4년 주기를 따른다.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여러분들 이 업계를 보지 않았지만 이게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라울 팔은 비트코인은 글로벌 비즈니스 경기 순환을 따라갑니다. 이 사이클은 경제가 얼마나 활발한지 특히 유동성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공급지수 IMS 지수 같은 경제지표와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결국 돈이 넘쳐날 때 가격이 오르고 돈이 여름 없을 때 가격이 빠지는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 사이클이나 유동성 사이클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 가설을 잘 비교하셔 가지고 어느 쪽이 맞는 것 같다는 게 따라 가지고 투자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 얘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94,000불까지 떨어졌으니까 더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이제 오늘 조금 전에 라울 팔 주장이 있습니까? 비즈니스 사이클이 유동성 사이클이 거시 사이클이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4년 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앞에 소개했는데 그런데 이제 돈이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죠. 전 세계가 돈을 뿌리지 않습니까? 엊그제 또 일본이 여러분들 재정을 엄청나게 푸는 그런 조치를 발표한 거죠. 이제 돈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인의 과업이 된 시대가 된 겁니다. 돈의 가치를 지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과 현금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때가 된 겁니다. 금리가 낮아지고 양적 긴축이 종결되고 재정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돈이 풀리는 거지 않습니까? 일정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위험자산 가격이 반등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비즈니스 사이클에 더 손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유튜브 방송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하루에 8시간 이상 투자하는 학습 노트를 가지고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방송 겸 강의를 하는 거죠. 매일 8시간 이상을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판단한 것을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매일 8시간 강연을 여러분이 듣는 겁니다. 제가 매일 공부를 한 거를.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그렇게 끝날 겁니다. 제가 의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질문을 던진 겁니다. 곧 본격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유동성은 결국 위험자산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는데 이 위에서 이야기하는 라울 팔의 비즈니스 사이클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이 어떻게 돌아오는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통화량의 증가와 라울 팔이 언급한 글로벌 비즈니스 사이클은 사실상 하나의 거시경제 흐름을 구성합니다. 용어만 달리 있었지 똑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용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유동성과 비즈니스 사이클의 관계.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면 돈이 넉넉해지기 때문에 비즈니스 사이클이 확장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업 활동과 투자가 활발해져서 여러분들 비즈니스 사이클이 확장됩니다. 그러면은 위험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풀린 유동성은 이자율이 낮거나 금리나 정부 지출이 많아질 때 재정 확대가 발생하면 똑같은 일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투자자들은 이 돈을 위험 자산에 투자하여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자산 인플레가 여러분들 진행이 되는 겁니다. 라울 팔이 언급한 공급자 지수 ISM 지수는 기업 활동을 나타내고 유동성이 풀려 경제가 활발해지게 되면 이 지수 역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 아주 제가 볼 때는 관심 있게 보게 된 것은 유동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동성 공급이. 지금 AI 거품론을 이야기할 때도 유동성하고 관련된 겁니다. 거품이 꺼질 때는 유동성이 여러분들 유동성을 조일 때 거품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이 유동성이란 지표가 투자 결정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보시죠. 라울 팔의 주장은 결국 유동성 사이클이 비즈니스 사이클을 주도하고 이것이 곧 비트코인 및 기술주 가격을 결정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피크 유동성을 예상하는 것은 그때가 되었어야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충분히 인하하고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여 비즈니스 사이클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중요하죠. 이 부분. 이런 가설을 받아들이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기술주 같은 게 조정될 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거품론에 동의하게 되면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 감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점 투자 연수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피크 유동성이 2026년 2분기 정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 기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돈이 넘쳐날 때 가장 큰 혜택을 보고 가격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크 유동성이 가격의 피크와 연결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설입니다. 가설이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업계에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들이 지나치게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패턴 분석 오르고 내리는 패턴 분석에 익숙하기 때문에 4년 반감기론을 익숙하기 때문에 이 업계에 익숙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생소한 겁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그렇게 세상이 똑같이 여러분들 무슨 붕어빵 찍듯이 4년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4년 반감기 모델하고 유동성 사이클 비즈니스 사이클 모델이 충돌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잘 보셔가지고 라울 팔의 유동성 사이클 모델에 따르게 되면은 2026년 또 2분기에 피크가 될 것이니까 4년 반감기면은 2026년 반감기가 끝나고 다음 이런 정점이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지난 10월 달에. 이게 그러니까 아주 서로가 다르게 보는 겁니다. 다르게 보고 다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죠. 자, 이제 이 대개 X에 그렇게 거짓말 정보는 유행하지 않는데 오늘 보니까 거짓말 정보를 하나 발견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오늘 방송 막 시작하기 전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얼마 전에 다보스 포럼에 가가지고 인터뷰한 걸 본 게 있거든요. 레리 핑크 회장이 요즘 많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국부펀드입니다. 국부펀드.
내가 내일 여러분들 한번 그 내용을 풀어가지고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국부펀드 투자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에 비트코인이라고 그럽니다. 투자하는 것은 이미 결정을 한 건데 자산 활동 가운데 2%할 거냐 5%할 거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가장 고급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레리 핑크 회장이. 그럼 가격이 상당히 오르지 않겠느냐. 현재 전 세계 국부펀드에서 투자를 결정한 데는 두 군데입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투자를 하고 있고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MSTR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에 투자를 하고 있고 룩셈부르크 국부펀드는 ETF를 샀죠. 블랙록 같은 ETF를 샀을 겁니다. 현재는 두 군데입니다. 지금 두바이가 여러분 고려하고 있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국부펀드들이 자산 활동 가운데 1%, 2%, 5%를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두바이에 있는 사람인데 두바이에 있는 사람이죠. 아부라는 사람입니다. 뭐 잘 사는 것 같아요. 이런 사진이 올린 겁니다. 근데 이 사진이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뭐 사진을 조작을 많이 하니까. 그지? 자기가 $100일 때 BTC를 갖고 있고 $10일 때 바이낸스 코인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바이낸스 창업자인 CG 창펑 파우죠. 그런데 이 사진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도 요즘에 가짜가 많으니까. 이 양반이 여러분 무슨 글을 올렸는가 하니까 중동에 이런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로 하면 다방이죠. 다방 같은 데서 이제 사롱이라고 하네요. 자기들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신빙성 있는 그런 글이 아니니까 이런 정보를 주의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바이의 모든 마절리스 아랍식 사롱에서 모두가 똑같은 것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뭔가 큰 것이 다가오고 있다. 소문에 따르면 UAE 정부가 유동성 충격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 연방 차원의 이니시티브가 다음을 허용할 것이다. 비트코인으로 결제되는 석유 계약, BTC를 전략적 자산으로 보유하는 국부펀드, 이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거는. 두 번째는 BTC 결제를 통한 면세 부동산 거래. 여러 에밀레트 은행들이 주요 거래소와 제휴하여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모든 물량을 자동으로 매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것을 모래고래 작전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도대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신뢰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신뢰가 가지 않는 정보를 소개한 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두바이를 디지털 금의 수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에너지 수출, AI 수익, 그리고 국부펀드에서 나오는 수십억 달러가 유입될 준비를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그 가족의 전폭적인 머무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말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사막이 곧 녹색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격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렇게 조금 정체불명의 그런 정보를 유통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X에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 그걸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정보는 이제 낚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런데 이제 고민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석유를 팔아서 사는 그런 중동 국가들도 달러화의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금을 살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 이야기처럼 전 세계 국부펀드가 자산활동에서 비트코인을 2% 포함할 거냐 1% 포함할 거냐 5% 포함할 걸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 이야기를 레리 핑크 회장 이야기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레리 핑크 회장이 국부펀드가 일단 매입을 시작하게 되면은 가격이 상당 부분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걸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시죠. 예. UAE 정부입니다. 국부펀드가 230% 정도 증가시킨 거거든요. 비트코인을. 예, 이거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진담 반 농담 반으로 한국 정부가 예산 가지고 비트코인을 좀 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국민연금이 좀 사면 너무 좋을 건데 예, 부자가 될 건데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UAE 정부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UAE 정부가. 그리고 UAE 정부가 관련 은행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매입을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국부펀드가 매입하는 겁니다. 급속하게 증가했습니다. 230%. 5억 1,700만 원치만큼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국부펀드가 움직이는 겁니다. 국부펀드가.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정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버드가 3개월 만에 278%를 증가시킨 겁니다. 하버드는 블랙록의 ETF를 산 거죠. 현물을 사지 않고.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대하게 본 겁니다. 매입하자마자 2분기에 매입하고 3분기에 278%를 많이 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사기니 스캠이니 이런 이야기는 이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버드가 여러분 자기의 기부금의 1%를 할당한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뭐가 놀라운 거 하니까 하버드가 갖고 있는 상위 10대 주식 투자 목록 가운데서 20% 1등이 비트코인인 겁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대한 정보입니다. 저는 대단히 심각하게 봤거든요. 이 정보를. 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버드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기부금을 상위 10대 투자처 가운데 1위가 이런 비트코인입니다. 이거는 파격적입니다. 파격적.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이런 훨씬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1%나 한 5% 자기 자산의 10% 정도까지를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방송을 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방향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하버드 대학 이름들 최고로 이렇게 이름 과감하게 대학이 진짜 과감하네요. 20%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투자를 한 겁니다.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다수가 항상 가는 데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을 크게 벌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의 기술주는 투자를 하게 되면은 기술주 ETF, FTC나 VUT 그다음에 이제 뭐 XLK 기술주 같은 펀드는 대개 한 18%에서 20% 정도 성장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에 투자인 SMH나 SMHX 같은 그런 ETF는 투자를 하게 되면은 25에서 30%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AI 붐이 지속될 걸로 보니까 지금 SMH나 SMHX 같은 데 투자를 하게 되면은 대략 한 10년 정도 30% 안 나오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증가입니다. 30%면 돈이 눈덩어리처럼 여러분들 불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뭐 40% 50% 버는 그런 자산은 없죠. 있다면 비트코인이 40% 50% 정도는 버눠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부자가 앉은 겁니다. 이 사람은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비트코인 재무 기업의 대표주자인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창업자고 이분은 글렌트 카돈이라는 부동산 재벌로서 아주 유명한 형제가 다 유명합니다. 글렌트 카돈, 게리 카돈 두 사람이 다 성공한 거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하고 글렌트 카돈이 대화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죠. 이 사람들은 신념 투자를 하는 건데 뭐
너무나 열렬하게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간 뭐 디스카운트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두 사람이 이제 의견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반감기가 아니고 마이클 세일러 이야기입니다. 거시경제와 거대 금융 주체들의 유동성 흐름입니다.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겁니다. 글랜트 카돈이 묻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죽을 쓰고 있는데 당신 생각이 어떠냐 이렇게 하니까 마이클 세일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년 주기 이런 거 없고 이런 거 없고 유동성이 가장 큰 문제다. 왜냐하면은 4년 중기로는 더 이상 맞지 않다. 반감기가 지난 2024년 8월 달에 끝난 이후에 하루에 시장이 나오는 것이 450개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럼 2천만 불 정도 되는데 비트코인 하루 거래량이 1,000억이다. 그러니까 반감기 같은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내 이야기가 그건 겁니다. 철진한 주장을 계속 이런 반복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얼마나 공급되냐 결정적이다. 마이클 세일러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짚고 있는 겁니다. 저는 4년 주기를 믿지 않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저는 4년 주기를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들이 처음 12년 동안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곱하기 3 3번 정도 반복됩니다. 지금 4년 주기는 다음 반감기 후에 매일 225개의 비트코인 공급이 시장에 사라진다는 생각이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작은 규모랍니다. 거래량에 비해 가지고. 그게 2200만 달러나 2000만 달러 되는데 시장의 거래가 1000억 달러가 되는데 새로 여러분들 채굴대가 시장에 공급되면 무슨 영향을 미치겠나. 전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 거시경제학입니다. 그건 정치적입니다. 금리를 얼마나 인하할 거냐. 미 연준이 양적 긴축 정책을 완화할 거냐. 미 재무부가 돈을 여러분들 저금 통장을 깨가 돈을 쓸 거냐.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정책에 친화적일 거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건데 그런 게 중요한 건데 아직도 4년 반감기 하니까 공 박사님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게 투자 속도나 투자 타이밍이나 진입 시기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경제학입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어마어마하게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정치적입니다. 말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제학입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돈 양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거대 금융 주체들, 거대 금융 주체들입니다. 국부펀드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국부펀드가. UAE 여러분들에게 200% 이상 이러면 더 사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공화국한테서 은밀하게 매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 좀 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만한 자산이 없으니까 수익성을 따지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마이클 세일러. 여러분 여기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 이분이 물어봅니다. 아니 미국이 왜 전략적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사야 됩니까. 미친 생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이클 세일러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요즘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아니 금을 팔고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축적하라니 그게 미친 사람이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게 빼가 있는 겁니다. 이분이 물어봅니다. 여성 앵커가 미국은 금을 비트코인과 교환하고 네트워크의 20에서 25%를 매입하여 세계의 기축 자본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거를 미국의 와이오밍주의 루미나스 상원의원이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거든. 100만 개 사자. 예산 들여가지고. 100만 개 사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듣고 여러분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공박사 정신 나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오해받아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많이 되면은 나라는 뭐 좀 힘들어지겠지만 부자가 많이 되면 개인을 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전략적 자산으로 선점하면은 매입하면은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상을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비트코인은 이미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우월한 세계 기축 자본 네트워크로 부상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미국 사람 이야기니까 미국 이야기를 하지만 똑같이 한국에 주는 메시지죠. 한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네트워크의 20에서 25%를 선점적으로 매입하여 그 발전을 주도하면서 통제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스마트한 사람이죠. 앞서가는 거죠. 미국은 보유한 금을 팔아서라도 비트코인을 매입해야 되고 이거는 경제적 지정학적 우위를 가져오는 혁신적인 전략입니다. 이번에 이런 돈 나눌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미국 정부가 여러분들 미국의 연방정부가 이번에 여러분들 거둔 관세 가지고 이런 비트코인 사면 되는 겁니다. 선점해야 되는 거죠. 선점. 건매각을 통한 비트코인 매입은 금을 비화폐화시켜 금을 대량 보유한 경쟁국의 자산 가치를 제로로 만들고 미국의 자산을 100조 달러까지 증가시켜 세계 금융 시스템의 통제권을 가져올 수 있는 지정학적 무기입니다. 엄청나게 파격적인 주장이죠. 저는 동의하거든요. 마이클 세일러가 미친 사람의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미국의 와이오밍주의 루미나스 여러분들 여성 상원 의원인 거죠. 얼마나 여러분들 파격적인 겁니까? 이렇게 우리는 때로는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대부분 변호사 출신들의 국회의원들은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발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자산 가운데 비트코인의 일부라도 투자한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을 내리는 것 뜻하는 겁니다. 비대칭적 수익률, 큰 수익을 보고 베팅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산은 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겁니다. 망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못 드리겠어요. 100%안 망한다 이렇게는 할 수 없죠. 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 이야기가 좀 황당하게 들리지만 보면 볼수록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금 팔아가 이러면 500만 개 사라는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을. 발상을 여러분들 신선하게 해야 되는 거죠. 발상을. 지금 한국이 겪는 모든 어려움도 뭡니까? 발상이 옛날에 이름 갇혀 있으니까 좌우익의 대결로 보니까 그러니까 비극적인 겁니다. 앞을 보고 계속 나가야 되는데 금은 대단한 거다 뭐 이 생각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적들은 음행의 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자산은 재료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양반인 겁니다. 여성 앵커가 묻죠. 비트코인이 중앙정부의 준비금으로 해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야기를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국가에 대한 메시지뿐만 아니고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강한 겁니다. 그냥 자산, 그럼 주식, 미국의 기술주, ETF, 채권, 부동산 이걸 한번 벗어나 보자 이야기죠. 벗어나 보는 겁니다. 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 상당히 낮은 거죠. 변동성만 참아낼 수가 있으면은 상당한 부를 축적할 가능성에 문을 열어 제낄 수 있는 겁니다. 세대 간 부의 여러분 이전이 가능한 거죠. 제너레이셔널 웰스 트랜스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대 간 부의 이전이 가능한. 자, 여기 보시죠. 지금도 여러분들 방송 진행하다 보면은 아니 공 박사님 미쳤으니까 비트코인 실체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공부를 해봐야 되죠. 공부 안 하시더라도 제가 공부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뭔가 있으면 남이 뭐뭐 카드라고 보다도 자기가 여러분 들어가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실체가 있죠.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채굴 장비를 사고 전기를 들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은 여러분 에너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이 양반이 정확하게 채굴업체에 있는 분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사람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사는데 하실 수 있는 사람 같으면은 채굴기계 사가지고 비트코인 생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예. 채굴하면은 좀 저렴한 비용으로 비트코인을 사 모을 수가 있습니다. 예. 채굴 장비하고 전기로 다 투입하면은 $7가 들어가는데 예. 그냥 생산품은 2배인 14에서 15달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비트코인 채굴은 거래소에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로 비트코인을 할인된 가격에 축적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애로가 많습니다. 애로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비트코인 하나를 만드는데 채굴기인 비트메인 S22 5대가 필요하죠. 1년에 비트코인 1개를 채굴하려면은 그러면 그게 22,500불 정도 됩니다. 전기료가 15,300만 300불 정도 되니까 합치게 되면 뭐 한 5만 불 정도 투입하면은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론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채굴 장비가 여러분들 소음도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열을 낮추기 위해서 특별한 장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뭐 액면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연히 비트코인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만든 상품인 겁니다. 상품. 실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디지털 상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총요약하게 되면은 산업용 전기를 쓸 때는 27,000불 정도가 들고 1개를 만드는데 일반 가정용을 들면은 37,000불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과소 추정됐을 것 같아요. 적게 투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한 27,000에서 37,000불 정도 비용을 들여 가지고 10만 달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매력적인데 그런데 여기 채굴 장비는 비트메인이라는 걸 쓰고 이런 장비네요. 이런 장비.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보시면 1년 안에 비트코인 하나를 채굴하려면은 5대의 기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최소 약 2만 달러 이상의 하드웨어 투자가 필요하고 그 밖에 이제 설치비라든지 냉각시설비 같은 게 다 필요하니까 비용이 더 들겠죠. 전기료는 이렇게 소요가 되고 다 태양능 발전기를 사용해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더라도 가정에서는 채굴기를 돌리기가 힘들죠. 일단 소음이 심합니다. 가정에서 운영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열과 소음을 발생시킵니다. 발열 문제가 크니까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전문 장비인 ASIC 채굴기는 엄청난 양의 연산을 처리하기 때문에 고열을 발생시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체가 없다고 하니까 그다음 소음 문제가 심하네요. ASIC 채굴기는 보통 70에서 85데시벨 수준의 소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진공청소기 소리나 시끄러운 공장 내부 소리와 비슷해서 여러 대가 돌아가면 그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의 코스트가 증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검정색은 뭘 뜻하는가 하니까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이 붉은색이 비용입니다. 비용. 비트코인 생산 비용. 앞에서는 이러면 한 4만 불 이하로 든다는데 그게 아니고 비용이 계속해서 올라가 지금은 비용이 오히려 더 비싼 상태랍니다. 비트코인 에너지 밸류가 13만 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10만 불이나 이런 데 사면은 40% 디스카운트가 여러분들 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해야 안 되겠느냐. 사기가 아닌 겁니다. 에너지를 투입해서 만든 상품인 겁니다. 금을 채굴하잖아요. 금에 노동력이 투입되고 여러분들
채굴 장비가 투입하는 것처럼 채굴 장비하고 전기를 들여가지고 이런 만든 실체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사기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는 비판론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비트코인이 실제 생산 원가를 투입해서 만드는 커머디티 상품이란 상품. 생산 요소를 투입해가 만든 상품이란 거죠. 상품이 화폐 기능을 겸하지만 원래 이런 비트코인의 본질은 상품인 거예요. 상품.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거품이나 사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에너지와 노력을 투입해 만든 경제적 가치를 지닌 디지털 상품이에요. 커머디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투자한 전통기업인 캐피탈그룹, 로스앤젤레스 기반을 두고 있는 캐피탈그룹의 애널리스트가 똑같이 분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원자재 투자를 결정하는데 사용했던 방법을 그대로 비트코인에 여러분들 적용해 가지고 50만 불 투입해 가 여러분들 불을 엄청나게 키웠지 않습니까? MSTR의 2대 주주가 지금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남들이 그게 사기라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공병호 TV를 통해 착한 부분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게 부를 축적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뭡니까 에이 젊은 애들 쓸데없는 짓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게 빼앗은 여러분들 실책인 거죠. 그걸 여러분 일찍 알았으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겠죠. 비트코인은 상품입니다. 커머디티죠.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고가의 하드웨어와 지속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동차나 반도체를 생산할 때 원자재와 공장 운영비가 들은 거랑 똑같습니다. 커머디티. 비트코인의 채굴 방식이 작업 증명 방식 프루프 오브 워크는 단순히 암호화폐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를 투입하여 블록체인의 보안을 유지하고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노동의 증명입니다. 이 노동과 비용이 바로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실체가 됩니다. 채굴 장비와 에너지를 투입해 가지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비트코인 여러분들 해킹이 안 됐던 거죠. 그 실체가 있는 겁니다. 비용이 곧 가치를 담보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금은 땅에서 캐는데 비용이 들고 물리적인 실체가 있지만 비트코인 역시 디지털 공간에 캐는데 비용이 들고 코드로 된 실체가 있는 자원입니다.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금의 희소성처럼 인위적으로 조작될 수 없고 이것은 생산 원가와 맞물려 가치를 유지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9세기 캘리포니아에 골드러시가 발생했던 것처럼 지금부터 17년 전에 디지털 세계에서 이런 사이버 월드에서 모던 골드러시가 이런 발견이 돼 가지고 처음에 갔던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번 거죠. 그죠?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빠른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런 소개를 하는 겁니다. 2018년 이전부터 보유한 투자자가 얼마나 똑똑한 겁니까?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부자겠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알고 있는 건 2018년에 깨우친 겁니다.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비대칭적 베팅 중 하나입니다. 어시메트릭 벳. 투자액 대비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어시메트릭 벳 비대칭적 베팅에 이름 참여한 겁니다. 그걸 2018년 3월 3일에 깨우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사람은 여러분들 사이버 월드에서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모던 골드러시가 발생했다는 걸 2018년 3월 3일에 알게 된 겁니다.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펀더멘탈과 가격 움직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은 오르고 내릴 수 있지만 펀더멘탈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이야기. 비트코인은 주요 경쟁 자산인 금과 국제에 비해서 매우 중요한 비교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이런 이 가치를 안 겁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몇 년 지나면 이제 못 살 겁니다. 개인은. 너무 비싸가지고. 여기 또 여러분들 기초는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거. 그다음 여러분들 또 한 분이 글을 올렸는데 저는 2018년부터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트코인은 0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막을 수 없는 고정 공급 자산입니다. 변동성이 큰 방식으로 무한대로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2018년부터 투자한 사람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겁니다.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이런 가능성을 다 본 거니까. 이 사람들은 그 결정으로 여러분들 일생을 그냥 바꿔버린 겁니다. 자기 일생을. 자, 여러분 이 보시죠. 딥에서 매입하라. 여러분 오늘 소개하신 분은 제임스 쇼 박사입니다. 시장 전략가고 굉장히 점잖하게 웰링턴 알투스를 최근에 만나게 된 아주 훌륭한 그런 연구자 같아요. 제임스 쇼 박사. 가격 내려가면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임스 쇼 박사 이야기입니다. 그냥 바이 더 딥 테슬라 주식 빠지면 사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강세장이 계속될 겁니다. 강세장이 여러분 계속될 거니까 히스토릭 신용 팽창 시대가 될 겁니다. 바이 더 딥 가격 빠지면 조금씩 사세요. 테슬라 주식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이 드신 연구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신용 확장입니다. 경기가 계속 확장돼 간다는 겁니다. 강세장은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재정 확장에서 민간 신용 확장으로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하락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임스 존 박사. 이제 시작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We are at the beginning, not the end of history credit expansion. 경기가 확장돼 가는 시기의 끝자락이 아니고 시작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역사적인 신용 확장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제임스 존 박사가 상당히 여러분들 중량감이 있는 분 같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여러분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임스 손 박사가 이렇게 장문의 글을 기고한 겁니다. 월렌 버핏이 이런 6조를 구글에 투자한 겁니다. 며칠 전에. 월렌 버핏이 한 1조만 여러분들 비트코인에 투자했으면 좋겠는데 더 나을 건데 6조를 여러분들 월렌 버핏의 투자로 입증된 현대 역사상 가장 큰 자본 지출 붐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데이터 센터 짓고 여러분들 소형 원자로 가동한 게 여러분 전부가 다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끝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격이 좀 조정되면 사시기 바랍니다. 전력 및 인프라의 확보는 국가 안보 문제가 되었고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자본 지출 붐이 시작되었음을 뜻합니다. 이제 막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역사적인 자본 지출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여러분들 공장을 짓고 데이터 센터를 모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 전부가 투입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월스트리트는 여러분들 90년대처럼 버블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90년대식의 소프트웨어 혁명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AI는 지능을 실시간으로 생성합니다. 모든 출력은 요청에 따라 계산돼야 되고 정보의 토큰 하나하나를 맥락을 통해 추론합니다. 이것은 AI를 소프트웨어 실행보다는 마치 살아있는 공장과 같은 활동적이고 전력을 맹렬히 요구하는 산업공정을 만듭니다. 각각의 응답은 메모리 지속적인 GPU 사이클 그리고 막대한 에너지 투입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의 메모리 칩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고 시작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경제 구조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제 글로벌 차원의 범용 인공지능 경쟁과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전력 및 인프라 문제를 국가안보 문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역사상 가장 큰 자본 지출 붐의 시작 단계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인 거죠. 워렌 버핏 조자 하이퍼스케일을 매수함으로써 구글은 그냥 거의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양을 사버린 거죠. 그 타당성이 입증됐습니다. 거품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워렌 버핏이 구글 같은 하이퍼스케일의 지분을 매입했을 때 그건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예. 닷컴 버블의 거품을 정확히 짚어냈던 그 사람이 AI 인프라의 가치를 보고 있다면 그것을 사기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냥 망상꾼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런 만난 제임스 쇼 박사는 상당히 내공이 있는 양반 같아요. 예, 그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 강 시장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큰 자본 지출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예.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기회가 여러분들 지금 열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술주나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8천까지 갈 걸로 보지 않습니까? 8천까지. 내년에 8천까지 가는 S&P를 8천까지 보는 겁니다. 대단한 낙관론인 거죠. 제임스 존 박사의 아주 긴 인터뷰입니다. 이분입니다. 제임스 존 박사. 심층 인터뷰가 1시간이 넘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에서 이 양반이 갖고 있는 통찰력을 한번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통찰력 한번 엿보시기 바랍니다. 금, 은, 비트코인, 기술주 뭐 이런 것 전부 다 총동을 한 겁니다. 핵심은 뭔가 하니까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앞에 펼쳐지고 있다. 에너지와 지능에 의해 주도되는 장기적인 자본 지출 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미국은 국가 부채 문제를 성장 촉진과 인플레이션 용인으로 해결할 의도를 갖고 있다. 자체적으로 불가능하니까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임스 존 박사가 뭐라고 하는가, 미국의 부채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고성장, 저금리, 고물가입니다. 현재 서구 세계의 부채 수준이 나폴레옹 전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거나 성장으로 돌파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제임스 존 박사는 성장으로 돌파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낮은 금리, 고인플레이션, 고성장, 이 과정에서 금, 은, 암호화폐, 부동산, 채권, 주식 같은 자산들이 서서히 올라갈 겁니다. 자산 인플레가 일상화될 거란 이야기죠. 돈 가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꼭 같은 방법으로 이런 미국이 부채 문제를 해결한 것이 1950년부터 1975년 사이에 같은 방법을 쓸 거다. 그래서 이런 디노미네이션 트레이드라는 것이 화폐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금을 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장기적인 측면에 재인플레이션은 설득력 있는 방법이고 S&P 8천까지 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금리를 낮추고 물가가 오른 것을 적당히 용인하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하는 거죠. 부채의 여러분들 실질 가치가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의 재인플레이션 측면은 일리가 있습니다. S&P 500의 목표치 내년도에는 8천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강세장을 보는 겁니다. 강세장을.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으로 밀레니엄 세대들이 여러분들 주류로 부상하기 때문에 자산시장의 수요가 계속 강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조정은 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거품이 붕괴되거나 이런 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겁니다. 강세장이 무너질 때는 주로 돈을 잴 때인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강세장은 밸류에이션이나 버블로 끝나지 않습니다. 펀치볼이 치워지거나 유동성이 차단될 때 끝나게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재무부는 돈을 더 풀 것이고 양적 긴축은 여러분 종결될 것이고 금리는 여러분들 2%대 초반까지 내려갈 겁니다. 파격적인 금리 인하가 나타난 겁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다시 점화가 되는 겁니다. 자산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대 역사상 가장 강한 자본 지출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확장된다는 거죠. 현대 역사상 가장 큰 슈퍼 사이클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슈퍼 사이클 앞에. 1950년부터 1970년대까지 정부가 부채를 낮춘 재인플레이션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자기 자산을 보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플레를 가지고 여러분들 빚을 갚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예? 미국 정부나 세계 정부가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명목 성장 또는 자산 성장을 촉진해 가지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부채 대비 GDP 비율이 125%에서 1970은 35%까지 낮추는데 그게 어떻게 낮추는가 여러분들 금리를 낮추고 여러분들 인플레를 조장해 가지고 부채 전체 총량을 줄여버린 겁니다. 예. 그게 재인플레이션 리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 가격이 뛰는 겁니다. 금, 주식, 부동산 이런 게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을 잘 읽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큰 그림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전문가들이 전부 다 자기 분야에 협소한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제임스 쇼 여러분들 박사의 가치를 내가 일찍 알아차린 거죠. 인플레를 용인하고 여러분들 금리를 낮춰가지고 예금 적금 여러분 CD 사는다는 돈을 전부 다 정부가 가져가는 겁니다. 소리 소문 안 나게. 예. 그래서 좀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금을 그렇게 살리고 달라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산 가치를 유지하는 거가 예. 이 과정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으며 금, 주식 그리고 부동산이 모두 여러분들 대상이 됩니다. 결국 금과 비트코인으로 여러분들 종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금을 높게 평가하네요. 제임스 존 박사는. $100가 있다면 금을 살지 비트코인을 살지 묻는다면 원하는 걸 사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을 사면 몇 달간 횡보할 수 있을 것이고 비트코인을 사면은 성과가 더 나을 겁니다. 아웃퍼폼 할 수 있을 겁니다. 금은 보험용 자산인 거죠. 보험용 자산. 그러나 이분은 굉장히 금을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매년 법정 화폐 증가율이 이분은 더 심하게 보나 8에서 9% 정도를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산이 매년 8에서 9% 정도 성장하지 못하면 원금이 계속 여러분 깎이는 겁니다. 어제 7%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제 반론 그룹의 론 반론 억만장자는 여러분들 최소 자산 수익률을 7%를 본 거지 않습니까? 매년 7% 정도 여러분들 남겨야 본전치기를 한다는 거죠. 제임스 존 박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 9%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8% 9% 남겨야 본전치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 왜 합니까? 나는 그냥 예적금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가끔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앉아서 그냥 당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계시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배우시고 공부하시고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왜? 은퇴할 때 이런 100원만 한 것이 그냥 10년이나 15년마다 이러면 50원씩 줄어드는 겁니다. 절반으로. 얼마나 겁난 이야기입니까? 그런 걸 배워보지도 안 한 겁니다. 우리 세대는. 법정 화폐 이런 가치가 15년마다 여러분들 그냥 절반으로 떨어지면 절반으로. 한국은 더 심할 겁니다. 그게 달러화 기준으로 15년이니까. 얼마나 겁난 일입니까?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도 믿을 수 없고 금융기관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이런 공병호 TV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이해관계 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법정 화폐 증가율 8에서 9% 그러니까 CD라든지 채권 사면 전부가 여러분들 뭡니까? 돈을 잃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채권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채권 사고
예? 달러와 이런 장롱에 집어넣고 전부 다 돈을 잃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8에서 9% 정도는 성장을 시키는 자산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 안 하면 전부 다 돈을 잃는 겁니다. 예. 닉슨이 금태환을 중단한 이후에 법정화폐는 매년 8에서 9%씩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포트폴리오가 매년 8에서 9% 성장해야 됩니다. 매년 8에서 9% 정도 성장하는 자산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매년 8에서 9%. 그럼 금은 얼마냐? 역사적으로 한 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늘어나는 게 없는 겁니다. 불어나야 되는 불어나야 되는 거죠. 2030년 이후가 되면은 비로소 사람들은 가치 저장 수단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공병호 TV에 오신 분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 한여러분들 5년에 10년 미리 아는 겁니다. 변하는 세상을.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제임스 온 박사 그때 사람들이 아차 이게 아니구나. 달러 갖고 있고 원화 갖고 있는 게 바보구나. 그걸 여러분들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금과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는 것을 언제 안다? 2030년 이후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2030년이 되면 여러분 가격이 얼마냐? 50만 불에서 100만 불 정도는 되겠죠. 여러분들 앞에서 보셨죠? 2018년에 비트코인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시메트릭 벳, 비대칭적 수익을 갖고 있는 굉장히 보기 드문 자산이고 글로벌한 자산이라는 것을 2018년 3월 3일에 이런 안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술주 반도체 주식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개별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지금 크리스 킴 님이 소개한 것처럼 SMH, SMHX 같은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 자산 목록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10%가 될지 20%가 될지. 비트코인은 물론 10% 정도 집어넣어야 되고. 사람들은 그때 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금과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깨우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5년 정도 미리 여러분 깨우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런 중요한 것을 지금 선택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공병호라는 사람이 평생 동안 그냥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이런 매일매일 치열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매일 이런 8시간이면 어느 정도 이런 집중도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까 시금을 전폐할 정도로 8시간을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방송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콘텐츠를 매일 소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달이나 2달 정도 들으시게 되면 얼마나 유식하게 되겠습니까? 그냥 세상을 전부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은 이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선택을 한 겁니다. 잡스러운 이런 방송을 보지 않고 콘텐츠가 탄탄하고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오늘 벌써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걸 깨우쳤습니까? 야, 이게 가만 앉아 있으면 채권 사고 이런 예금 적금하면 이게 완전히 봉이구나. 봉. 내 자산은 최소한 8% 이상 정도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자산을 찾아야 된다. 그럼 뭐냐? 그렇게 문제를 던져야 여러분 그다음에 답을 찾을 거 아닙니까? 8% 9%입니다. 8% 9%. 어제는 7%고 론 벨은 억만장자 이야기는 오늘 제임스 온 박사는 8% 이상 돼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미국 부에서 전부가 다 그 방법 외에는 국가가 짊어진 막대한 재정 적자를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도 이런 둘째가 하면 서러울 정도의 인플레가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용인하는 겁니다. 각국 정부가. 그거를 리인플레이션 재인플레이션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제 다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정부가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걸 지금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금값이 뛴 겁니다. 신뢰를 잃으면 가장 먼저 찾는 거래는 금입니다. 그다음에는 비트코인이 될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일어난 이런 일반 대중이 오랫동안 일부 사람들이 보아왔던 위대한 마법사 뒤의 현실을 보게 된 불행한 일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아, 정부가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구나. 정부가 부채를 갚을 의지가 없구나. 정부가 저금리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구나. 그래서 예금 적금 들고 채권 사는 사람들은 명목금리 빼기 인플레이션율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앉아서. 그게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될 거라는 겁니다. 제임스 존 박사가 뭐라고 하죠?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좋은 그런 각 분야에서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지만 방송 이름 듣는 횟수가 높아지게 되면 청취자들도 수준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 더 정보를 통합하는 능력이 커지겠죠. 이제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걔네가 확고하게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자나 이런 부분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나 중요한 것은 편견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야 비트코인 같은 거는 그런 건 진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다음부터 정보가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정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의 정부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금리와 고인플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짊어지고 있는 부채 실질 가치를 떨어뜨리는 1950년부터 1970년 중반까지 여러분 실행해 옮겼던 방법을 실천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전 세계에서 똑똑한 투자자들이 알기 때문에 디노미네이션 트레이드라는 가치 자국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그런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런 걸 사는 그런 움직임이 여러분들 요 1, 2년 사이에 급속히 확산됐지 않습니까? 그런 경향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제임스 존 박사의 이야기는 역사적 자료를 자기가 분석해 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연구는 7에서 8% 정도의 통화량이 평정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분 이야기는 8에서 9% 정도 성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은퇴자를 비롯해서 자기 자산을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하더라도 현상 유지만 하는데 최소 8% 정도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기 자산의 가치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8% 성장을 못하는 자산을 갖고 있으면 채권을 갖고 있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냥 그대로 앉아서 이러면 그냥 손해를 그냥 돈을 빼앗기는 정부가 돈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저축자나 투자자의 돈을. 그런 시대가 펼쳐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기술주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S&P 500을 투자하지만 S&P 500이 이러면 투자를 해야 수익률 자체가 이러면 한 12% 13%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8에서 9% 정도 빼면 그냥 4에서 5% 정도 버는 겁니다. 그런 것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은 기술주 투자를 하는 겁니다. 개별 주식 투자하지 말고 우리는 월렌 버핏처럼 여러분들 구글에 베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FTC나 XLK와 같은 그런 기술주 섹터 ETF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더 여러분들 좀 과감하게 시간 길이가 길고 한 10년 정도 여러분들 타임스팬을 가지고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 같으면 미국의 반도체 전 공정에 대한 여러분들 투자라는 반도체 섹터 투자가 SMH죠. SMH. 그걸 여러분들 좀 사는 겁니다. 그다음에 SMH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 성장률이 높은 1, 2% 정도의 여러분들 한 해 1, 2%라도 10년 20년 가면 투자 수익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더 원하시게 되면은 반도체 설계 부분의 회사들만 모은 SMHX 같은 주식을 사면 되는 거죠. 그리고 SMHX 같은 주식은 40불 내외고 지금 아마 30불 정도까지 30불대 마지막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여러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은퇴자들 분들 같으면은 에이 뭐 지금 뭐 젊은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되는 거죠. 무진장 오래 살 겁니다. 30년 뒤 40년 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제가 가장 영감을 많이 얻은 것이 미국의 140만 가구에 대해서 여러분들 컨설팅을 하는 그 소위 투자 자문업에서 굉장히 성공한 릭 엘드만 보고서 The Death of 6040 전통적으로 여러분들 모든 은퇴자들은 가장 안전한 것이 주식 60% 채권 40% 그런 건데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여러분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류 금융회사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가장 파격적인 보고서를 처음으로 내놨죠. 반드시 뭐죠?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분야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2030년 지금부터 5년 후에 토커나이제이션 이런 분야가 시장이 17조 달러 비트코인이 시장이 19조 달러 테슬라 여러분들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대부분 뭡니까 그냥 1000억 불 2000억 불 3000억 불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로빈후드의 CEO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는 현상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 바로 연결되는 거죠. 시장이 엄청나게 폭발하는 겁니다. 그게 은퇴자들도 그분이 미국 대상으로 미국 은퇴자들에게 10% 25% 40% 제한하는데 우리한테는 너무나 높은 거죠. 높은 거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은 자산 가운데 1% 5% 10% 정도를 투자를 하는 거죠. 암호화폐는 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모든 투자를 할 때는 여러분 그 업계에 톱을 투자하는 거니까 비트코인 같은 그런 분야에 여러분들 자산을 1%나 5%나 10% 정도를 투자하는 거죠. 은퇴자들도. 반드시 5년 이상 정도의 투자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러니까 오늘 그걸 많이 보충하는 그런 이야기를 완전히 분야가 다른 제임스 쇼 박사의 글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그동안 여러분들 논의해왔던 그런 주장들이 옳은 주장이구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됐네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